저는 어떤 측면에서 그런 장기 하락 국면을 봤냐면은 구로구청장의 국민의힘 후보의 잘못으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네임택을 단 후보가 없었는데 자유통일당에 이강산이라는 사람이 나오길래 저는 이분이 얼마나 얻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면 국민의힘과 한 몸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 도중에 윤상현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지원 요새를 갑니다. 그러더니 득표율이 30%를 넘었다. 그 얘기는 이거는 국민통일당이다 이제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짜졌는데 이 얼마만큼 짜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대볼 수 있는 시험대였는데 지금 32% 아마 32% 얻었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자유통일당 정도의 당세면은 뭐 잘 나와도 뭐 한 10% 정도 후보를 안 냈으니까 국민의힘.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한 명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0% 정도면은 반액 보전이 되고 15%면 전액 보전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전액 보전이 아니라 32%. 와, 이거는 그냥 국민의힘을 다 집어 삼켰다라고 그렇죠. 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 자유통일당 세력, 그러니까 정광훈 세력을 상상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당권 다툼을 할 것도 없다. 그냥 이미 정광훈 세력이 자유통일당도 갖고 있고 그건 이제 외부 기지로 갖고 있고 이미 국민의힘의 본진도 이미 다 먹었다라는 반증이 이번 구로구청장 선거로 저는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구로만 그럴까? 이제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요. 이제 자유통일당 세력들이 당을 먹었기 때문에 내부 경선에서도 아마 국민의힘의 이 주류들을 다 밀어낼 겁니다. 저는 그게 국민의힘이 이번에 아주 뼈아픈 현주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거 이제 그 게임에서 뭐 스타크래프트에서 얘기하면 이제 본진 먹고 이제 앞마당 멀티까지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커맨드 센터 띄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타고 있어요, 세 지금. 번째 멀티까지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냥 자유통일당이랑 합당하는 게 낫겠다. 국민의 자유통일당의 힘 뭐 이런 식으로 합당해도 국민통일의 힘. 뭐 국민통일의 힘. 이건 여사 워낙에 자유의 힘도 통일이라고 괜찮아요. 하니까. 자유의 네. 힘. 근데 부산시 교육감도 물론 이제 부산이긴 합니다만은 정승윤 후보가 정말 노골적으로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요. 세이브 코리아랑 같이 했잖아요. 안수기도까지 받았잖아. 그 네. 출정식에서 그러니까, 선거사무소 출정식에서 찬송가 부르고 막. 대놓고 했잖아요. 소년보 데려다가. 저는 그것 때문에 야 더 안 나오겠다 했더니 40이 나온 걸 보고 저는 사실 놀랬어요. 오히려 아무리 네. 부산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노골적으로 했는데도. 그러니까 전광훈 쪽과 소년보 쪽이 나뉘어져 있는데 부산에서는 소년보 쪽을 선택을 하면서 야 세력이 꽤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저는. 근데 여하간 국민의힘의 앞날을 전광훈과 소년보가 책임지게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기운인 것 같고 실제로 만약에 선거를 연전연패한 다음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려고 하더라도 그들의 지지를 받지 않는다면 누가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완전히 당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그 딜레마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 장기 하락이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본인들만 잘해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소위 말해서 반대 진영 그게 이제 국민한테 민주당이 이제 뭔가 못하거나 실책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탈을 하면은 여기 부유하는 사람들이 이쪽에서 속는 셈 치고 또 믿어보자 하면서 약간의 중도 뭐 확장하고 뭐 이러면서 되는 거거든요. 네. 큰 의미에서 이제 그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상대 진영이 못하는 거를 자기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진영 물론 어느 정도 회개는 하겠지만은 상대 진영이 못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승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렇죠. 반등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이 잘하면 되는 거도 계속.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실은 이게 양당 구조에서 다시 이게 계속 이런 정당들이 다시 극우로 갔다가 설 수 있는 거는 이 적대적 공생관계가 살짝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깰 수 있는 것이냐. 사실은 계속 이 보수가 극우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거를 반복했던 거고 그럼 결국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찍을 정당이 없어서였거든 결국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구조를 깨는 것도 87년 체제를 이제 극복하면서 극우를 고립시키는 거에 하나의 전략으로서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게 좀 장기 과제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예. 내란이 휩쓸고 간 게 대한민국도 휩쓸었지만 이 국민의힘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보수의 가치, 그러니까 보수의 영역을 완전히 이게 그냥 휩쓸어 버리는 맞아요. 거예요. 내란이라는 예.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늘 선거할 때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쏠림 현상이죠. 예를 들어 뭐 입법 권력, 행정 권력 뭐 다 갖고 있으면 지방 권력에서는 좀 심판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쏠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쏠림 현상에서 상대 진영을 갖다가 쓸 때, 그러니까 이쪽을 때리기 위해서는 아 이쪽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갖다 때리자, 우선 쓰자, 요런 생각이 되려면은 필요 최소한으로 자정은 되겠구나라는 그렇지. 기대가 있어야 네. 갖다 쓰는데 이 내란이 큰 거는요. 그 고쳐질 수 있겠구나, 자정이라도 되겠구나라는 그 기대마저도 다 스스로 지워버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 때 반문재인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4번의 선거를 이긴 그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또 이겨가지고 4번을 이겼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는 야 국민의힘 싫어, 이 자유한국당 세력들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도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을 막 대표로 뽑네, 막 김종인 그때 당시 위원장 모셔오네. 네, 네. 모셔오면서 뭐 갑자기 막 기본소득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복지 강조하고. 복지 강조가 야 이거 국민의힘이 변하나? 그러면 갖다 쓰자 이렇게 해서 그 4번을 이긴 거예요. 그것도 윤석열 데리고 와서 겨우 0.7%로 이겨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게 이미 국민의힘도 끝났고요. 내란으로 끝났고 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이걸 간파하고 이미 보수라는 가치를 선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성장, 법치, 원래는 이 보수 세력에서 말해야 되는 뭐 안보 이런 것들을 이미 민주당에 전 일정 부분 많이 뺏겼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금 대응도 너무 한심한 게 뭐냐면은 유승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이재명 대표가 도둑질했다고. 아 누가 자기한테 점유권 소유권을 누가 줬습니까 국민들이. 아니 본인들이 집을 비우고 나가니까 당연히 상대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런 가치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뼈아픈 부분이 고쳤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 그러니까 기대감이 아예 사라진 거와 그 보수라는 법치와 안보와 성장이라는 가치까지도 이미 민주당에게 많은 부분 뺏겨버린. 그러니까 저는 이 세력이 이제 네. 앞으로는 뭐 추풍령도 못 넘어가겠지만은 더 쪼그라들 것이다. 전 그 생각을 강하게 아니, 하는 겁니다. 정말 두 분 말씀대로 보수의 몰락과 장기적인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목도한 상황에서 우리가 내일 드디어 헌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주일 평론가님, 정말로 헌재 관련된 얘기들 많이 했는데 내일 결론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입에 진짜 단내 쓴내 다 나도록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모든 시나리오 다 검토했죠. 지금. 우리가 뭐한 얘기 다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어제 제가 방송이 7번이 있었고,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도 있었구나. 강연이 있어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이 안 들더라고. 야 이게 오히려 금요일만 이제 정상에 왔다 이제. 이제 뭐가 됐든 금요일만 지나면은 그나마 좀 이게 정상으로 나라가 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긴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도 안 힘든데, 뭐 4대4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다 그냥 헛소리로 생각하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8대0 인용입니다. 예, 네. 파면이고요. 윤석열이 사실은 저는 오늘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내일 네.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발표를 했는데 좀 나왔으면 좋겠다. 윤석열의 표정을 보고 싶었어요. 사실 파면이 그 됐을 결과를 때. 받아들이는 예. 결정문 주문 읽을 때. 네. 근데 윤석열도 아는 거지. 예, 뭐 경호 얘기하고 뭐 하지만은 본인이 거기에서 본인은 희망회로를 돌리고 뭐 기각 가능성도 얘기를 하지만은 네. 파면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걸 본인도 알 테고, 거기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겁하게 관저에서 있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8대0이라는 걸 법리로는 저도 뭐 수백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정치비상구 영상을 네.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다 있어요. 다 얘기를 해놨고요. 저는 여러 가지 시그널 중에 하나가 이제 4월 4일이라는 시점, 요때 잡았다라는 건 이제 8대0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요. 또 하나는 생중계하고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잖아요. 허용한 부분들. 요 부분도 저는 8대0 전원일치 인용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그러니까요. 그런 네. 부수적인 정황 증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 윤석열 쪽에서 안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저는 이 권력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게 이복현, 저는 금감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복현하고 지금 방통위의 사무처장하고 있던 조성은, 이 두 분이 지금 막 사의를 표하고 막 자기들끼리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 그럼 짐 싸 막 또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돌아온다, 기각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만두겠습니까? 더 좋은 자리 가려고 하겠죠. 지금까지도 윤석열만 바라보면서 윤발하기를 잘 해왔던 살았는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뭐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각자 도생으로 하는 걸 보면 네. 뭐 내일 윤석열 안 나오는 것도 맞지만은 저는 이 권력이 이미 다 붕괴됐다. 그러니까
내부 네. 속살은 다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다. 이게 이제 내일 헌재에서 파면 선고 8대0 전원일치로 이제 확인이 되는 것뿐이지 이미 저는 권력 기반 거의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헌재 그 선고 장면을 생방송하는 것뿐 아니고 그리고 일반인 방청객들이 20명 참여한 것뿐 아니고 또 하나 더 보태서 원래 헌재 재판관들이 출근길에 촬영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언론에 어떻게 얘기했냐 출근길에 문답은 안 하겠지만 포토라인을 만들고 사진은 찍게 해주겠다. 선고일날? 이것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2017년에 이정미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이제 소장 권한대행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헤어롤. 머리에 헤어롤 뭘 하고 왔죠. 네. 맞아. 이게 얼마나 일에 집중했으면 사실은 그거를 못했을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찬사 어떤 직업 어떤 전문성에 대한 찬사 이런 걸로 이어졌는데 이게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민이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때보다도 더 극심하게 이제 갈라져 있는 맞아요. 상황에서 네. 이게 자칫하면 또 누구를 자극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건데 일단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충족시켜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 일종의 희망회로고 너무 과잉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헌재가 부응하고 있다라는 네. 거고 또 하나가 헌재가 원래 취재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내용도 취재가 안 되지만은 굉장히 요즘은 비밀적입니다 원래. 요 최근에 선고 딱 지정한 다음에 취재가 되는 게 평의가 어떻게 열렸다. 오. 이게 어제 예를 들면 평의가 2번 열렸어요. 그런 얘기 원래 안 나옵니다 원래. 아예 평의가 예. 몇 번 열렸는지조차 안 나오는데 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근데 오전에는 결정문 다듬고 있고 그거를 각자 방으로 가져가 가지고 그거를 다 검토하고 오후에 다시 한번 모여 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라는 네. 것까지 아주 친절하게 공식 브리핑은 아니지만은 다 나왔어요 언론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다 마음 결정했어. 그리고 우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거야라는 거를 네.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너무 비밀주의가 되니까 불안해하니까 불안해하지 마시라라는 거를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될것 저는 같아요. 하나만 더 보태면 이게 헌법재판소를 좀 기관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87 체제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직선제를 그렇습니다. 네. 가져오면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이 삼권 분립 333 원칙으로 기관을 구성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최고 재판소로서의 위상을 부여한 거예요. 근데 헌재의 숙제는 뭐였냐면 지금 공수처랑 비슷해요. 만들어는 놨는데 헌재가 뭐 대법원 상대로 결정 내려도 대법원이 웃기지 마 이러면 뭐 헌재가 깨갱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이게 헌재 위상이 언제부터 올라오냐면 아까 이정미 재판관 탄핵. 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재가 끌어내리는 것도 하네. 그렇지. 그러다가 이번에 만약에 헌재가 8대 0으로 전원일치 파면을 내리잖아요. 저는 물론 최근에 한 달간은 헌재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이거 내일 제대로 똑바로 된 결정만 내리면 전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전 대법원보다 위로 간다고 봅니다. 더 올라간다. 위상이 기관의 위상이 지위를 취득한다. 아니 명실상부한 네. 육공화국 체제에서 만들었던 그 위상대로 저는 가는 길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헌재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재판 실무를 많이 해보면요. 이제 변호인 초반 때는 잘 몰라요. 전연차 때는 법정 가가지고 막 얘기 많이 하면은 판사가 웃으면서 싱글싱글 다 들어줘요. 네. 막 1시간씩 다 들어줘. 아, 좋다 그죠. 그럼 이제 예. 와서 나 잘했어. 분위기 좋다. 좋은 변호사 얘기하고 있는데 그다음 막 패소. 막 이렇게 된 경우 많아. 근데 어떨 때는 가면은 막 판사가 인상도 쓰고 막 불친절해 막 아니, 변호인 그만하세요. 그만 얘기하세요. 나 이래. 말 끊고 중간에. 말 끊고 예. 그러면은 나 준비 많이 해갖고 나 이번에 완벽한데 안 들어줘. 서면으로 하세요. 이러고 끝내. 졌나? 근데 막 가서 이제 침울하지. 근데 갔는데 막 승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윤석열에 대해서도 판사들이 일단 심증은 다 형성합니다. 근데 들어주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론, 호수위의 달그림자, 다 들어줬어. 뭐 예. 탄핵 남용했다, 뭐 경고성이다, 뭐 계엄도 막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근데 그걸 다 들어줬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그 절차 문제라는 거를 염두하고 인내하면서 다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8대 0으로 파면 전원일치 인용되는 거를 네. 의심할 여지는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니 수환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워낙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갈래로 이 상황을 봤을 텐데 어떤 측면에서 반드시 인용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일단 너무 뭐 검리가 말도 안 되잖아요. 파면 완벽해. 정치인 체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네. 정치 활동도 못 하게 하고 포고령 위반이 이번에 케이블 나왔다. 묶은 거 나왔다. 묶은 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 헌재에서 사실 너무 늦은 거는 팩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기다린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과거에 너무 그러면서 늦었죠. 네. 헌재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했었어요. 저도 사실 이야기 한때. 많이 했었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위기감도 어느 정도 느끼진 않을까 그래도. 그래서 더 확실하고 법리에 정확히 맞는 판단을 할 것이다. 네. 8명 다.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시 우리가 이제 2017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시계를 돌려서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했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사유가 13개인가 됐어요. 13개. 이거를 이제 헌재에서 5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이번에도 네. 지금 윤석열도 5개로 압축했잖아요. 압축했죠. 네. 5가지가 뭐였냐면은 자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하나씩 말씀드리면 하나는 공무원 임면권 남용. 근데 그때 유진용 문화부 장관을 맞아. 해임했다. 그게 이제 최순실하고 관련돼 가지고 뭐 이제 뭐 징계성으로 이제 한 건데 이거 기각됐어요. 기각. 이거는 파면할 그게 사유가 아니다. 예. 사유가 아니다라고. 두 번째가 언론자유침인데 이게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세계일보 사장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쫓아냈다, 해임했다. 네. 요것도 기각됐어요. 그것도 기각이었구나. 예. 세 번째 세월호 사건. 국민의 생명권을 대통령으로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9시간이었 몇 시간이었죠. 그때 9시간 네.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어디 네. 있었냐 뭐 등등등. 이것도 기각됐습니다. 야. 그 네 번째가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부분 요것만 인용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다섯 번째는 이제 뇌물죄 혐의였는데 이때도 그러니까 형사재판 이게 형사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란죄처럼 맞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어요. 뇌물 그러니까 혐의를 뺐으니까. 네. 네, 판단을 안 했는데 어쨌든 사실상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5개 중에 딱 하나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피소추인 그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윤석열이 우리가 입에 닿도록 얘기를 했지만은 포고령 할 때 그거의 불법성 그리고 아니 포고령이 아니라 비상계엄할 때 불법성, 네. 포고령의 불법성, 국회 이제 불법 침탈한 거, 선관위 한 거, 정치인과 네. 법관 체포한 거 이거를 이제 야구로 하면은요 5연속 홈런입니다. 네. 그렇지. 백조 맞아. 홈런. 감타자네. 그냥 같이 연봉 올라가네. 맞아. 어느 거 하나 거래 타선이 없어. 거래 타선이 이거는 없어. 다 인용이 어떻게 이게 인용이 안 돼? 5개가. 심지어 장외 홈런이야. 장애 말루야. 아니 그러니까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헌법소 의지라든가 국민신임 관점에서 그런 부분이 불충하면 중대성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기각을 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의 5개 쟁점에 대한 사유들은 하나같이다. 너무너무 중대하다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법기구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단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로서의 단죄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사건에서도 체포영 그 압수수색 영장 그때 경호처가 막고 하면서 사법질서에 응하지 않은 요 부분 그렇죠. 가지고도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 수사 거부 부분을 그렇죠. 네. 요걸 이제 미래지향적인 판단까지 넣거든요. 와 윤석열 헌법수호 의지에 대해서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제로죠 제로. 아니 체포영장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뻗대면서 그 기억나시죠? 한두 명이 공수처랑 갔어 그게 지금. 경찰 막 네. 우르르 가서 잡아왔잖아요. 그것도 고려가 되겠지. 다 아무래도. 고려되죠. 다 당연하죠. 고려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헌법의 수호 의지가 안 보인다. 그래서 다시 직으로 복귀시킬 수 없다. 아마 거기에는 이런 얘기도 쓸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친위 쿠데타와 같은 이 내란 행위를 또 한 번 반복할 위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이거는 그렇죠. 저는 뭐 정계선 재판관 정도의 스탠스라면은 충분히 쓸 수도 적을 있다고 수 봐요. 있다? 예, 네, 적을 수도 있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헌법 수호 의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헌재가 다 토탈로 보거든요. 네. 이걸로 보면 뭐로 보나 5가지 아. 사유나 또 헌법 수호 의지로 보나 이거는 직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 직이 아니라 집으로 돌려보내. 집으로 돌려보내. 그렇죠. 아니 우리 신인규 대표 얘기 들으니까 어떤 부분이 오히려 궁금해지냐면은 그 만장일치 파면 결정문 중에서 우리가 보충 의견, 쉽게 말하면 개별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재판관이 그런 개별 의견을 국민들한테 멋들어지게 낼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종일 평론가 보시기에 8명 재판관 중에서 뭔가 좀 이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크게 얻을 수 있는 다른 의견을 쓴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보충 의견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좀 헷갈리는데 반대 의견이 있고요. 반대 의견은 말 그대로 이제 반대하는 거고. 예. 보충 의견은 전체의 법정 의견에는 동의를 하나 그 이유를 보충할 때 내는 소수 의견인 맞습니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별개 의견 뭐 이렇게 이제 별개 의견은 진짜로 별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가 됐든 저는 소수 의견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8대 0으로 하지만은 개별적으로 요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이제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어쨌든 한 달 넘게 이게 최후 변론 이후에 거의 한 달 넘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한 달 넘게 간 것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이유를 내야 되는 뭘 거예요. 했는지를 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뭘 했는지를 약간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스스로의 그런 것들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려를 했지만은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어떤 논리적 정당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소수 의견들은 몇 개가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아까 전에 이제 헌법소지 이거 2017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정민 재판관이 그때 얘기할 때 박근혜를 뭘 얘기를 했냐면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청와대 못 들어오게 막았다. 똑같았어요. 그때. 네, 그래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요 결론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했지만은 그런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서 지금 파면될 가능성 그리고 복귀해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헌재도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네. 이런 국민 수용성까지 하면은 8대0 걱정하지 않으셔도 근데 됩니다. 요게 제가 조금만 부연하면 이게 막 용어가 막 섞여 있는데 정리를 하면 다수 의견이냐 이제 소수 의견이냐 이렇게 나뉘는 거고 네. 근데 결론은 세 개입니다. 인용, 기각, 각하. 그렇죠, 세 이렇게 개. 이제 셋 중 나뉘어서 하나. 더 많으면 이제 그걸 다수 네. 의견에서 법정 의견 6명 이상의 법정 의견을 하는 거고 보충 의견이라는 거는 주장, 그러니까 인용 결정도 동의하고 논거도 동의하는데 나 거기다 좀 더 보탤게 살 보탤게라고 한 보충 의견. 별개 의견은 난 결론은 같아. 근데 나는 조금은 중부고속도로가 아니라 난 경부고속도로 타고 갈 건데 이렇게 약간 길을 달리기 할 때 오케이. 요럴 때 이제 별개 네. 의견을 해서 그건 뭐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조금씩 다르게 하죠. 근데 당시에도 8대0은 나왔습니다. 박근혜 때.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 파면 인용 8명. 그 소수 의견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8대 빵 네. 전원일치. 근데 그때도 유심히 보시면은 별개 의견이었을 텐데 그때 안창호 재판관이 또 길게 썼어요. 맞아요. 근데 길게 쓰면서 막 성경 구절도 인용하고요. 정의를 세워라. 막 이런 구절도 쓰시고. 그분이 이제 기독교 신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다양한 별개 의견과 보충 의견들이 저는 막 쏟아져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헌재도 자신들이 그동안 질질 끌었던 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풍성하게 논의를 했어. 판결문도 길잖아. 네. 이걸로 전 스스로 좀 자기 입증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냥 판결문이 10장짜리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네. 오래 걸었으면 사람들이 또 화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양으로 승부할 것 같다. 이거 읽기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읽기 힘들어. 노희범 변호사는 300페이지 나올 수도 있다고요. 300페이지? 왜냐면 이것도 내용이 예. 되게 길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지만 윤석열이가 내란 사고 친 게 너무 많아. 맞아. 이거 다 정리하려면은 진짜 책 한 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